안녕하세요. 한국문화 홍보 이야기 강의를 하게 된 방크 이정희입니다. 여러분은 청년 공공 외교대사로서 한류 홍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이 이걸 거예요. 외국 친구가 한국 문화 소개해 줄래? 한국 문화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알리고 싶으신가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조금 해볼 건데요. 저는 오늘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어 단어 다 아시죠? 컬처예요. 네, 문화를 영어로 컬처라고 하는데요. 이 컬처의 각 글자들을 컬처의 각 글자들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결합해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컬처의 C예요. 컬처의 C는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창의성이라는 건데요. 사실 모든 문화는 이런 창의성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방크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창의성을 가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세계지도예요. 그런데 세계지도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계지도와 다르죠. 네,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예요. 위와 아래가 뒤집힌 세계지도이거든요. 방크는 이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를 만들어서 한국을 알리는 청소년, 청년, 또 그들과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발상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을 한번 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독립운동가 김교신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교육자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송기정 선생님의 스승이시기도 하셔요. 이분이 이때 당시 일본은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운명적으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며 한국의 청년들에게 그렇게 의식을 심어주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김교신 선생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셨대요.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세계로 나아가는 항구다. 사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 넓은 바다가 모두 한국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곳처럼 보이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첫 번째 컬처의 C,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문화유산 찾아보고 또 알리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의미는요. 유니버시티예요. 인류의 보편성. 문화라는 것이 똑똑하고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한국의 내가 또 미국의 다른 친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보편성을 담을 수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뽑은 것이 주먹도끼예요. 여러분 주먹도끼 아세요? 주먹도끼 우리 역사책 딱 첫 페이지 첫 단원에 보면 이 주먹도끼가 나와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셨나요? 1층에 첫 번째 일관에 가시면 주먹도끼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먹도끼가 왜 유명한 유산일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 주먹도끼는 발견된 그 스토리가 굉장히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1978년 그렉 보웬이라는 이 군인같이 보이죠? 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었는데 이분이 발견하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여자친구와 같이 한탄강 주변을 걷고 있는데 이 범상치 않은 돌이 보였던 거죠. 사실 저희가 보면 잘 모르는데 이분은 전공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 돌을 발견하고 주변에 또 서너 개의 돌을 더 발견해서 이 주먹도끼를 세계적인 고고학자에게 보여주었고 이 주먹도끼는 인류 그 당시의 세계 고고학 역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 그 학자들이 믿었던 학설 때문이에요. 그 학설이라는 것이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세운 학설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그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곳과 발견되지 않은 곳으로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워낙에 인류의 발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주목도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구석기 시대의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이 동아시아 지역은 구석기 시대의 정기 시대의 문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석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런 동아시아 지역을 차별하는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주목도끼가 한국의 전곡리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모두 다 정설로 믿었던 이 모비우스 확실히 깨어졌고요. 또한 그것이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했던 그 의식을 깬 것이라서 저는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주목도끼 공부를 조금 하면서요. 우리가 한국 홍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을 홍보하다 보면 우리 문화가 우수해, 좋아, 월등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상대 나라, 친구의 나라 문화에도 우수한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도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한국만 잘났어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서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의식을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국 문화 홍보하실 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컬처의 L이에요. L은 러브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문화유산의 러브, 사랑의 가치가 담긴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꼽은 것은 한글이에요. 사실 한글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문화유산이에요. 과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그 독특함이 있잖아요.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거든요. 이런 문자는 이런 한글에 대한 이런 우수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네,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다. 한글은 깨치는데 하루면족하다.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정말 많은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총균세라는 책,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특별히 한글과 세종대왕, 그러니까 한국에 애정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글은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던 그 의미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세계의 한글이라는 이런 우리나라 글자를 알릴 때 그 동기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만들었어 라는 의미가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고요. 한류 팬들이 1억 명이나 있다고 하잖아요. 1억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엄청난 숫자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 친구들에게 이러한 단순히 한글이라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동기나 이런 내면의 이런 의미들을 전달해주면 너무 좋은 한국 홍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뽑은 것은 컬처의 T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문화라는 것이 변화와 혁신이 있는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런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가지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금속활자 인쇄술 하면 한국인들은 모두 다 알 것 같아요. 2000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변화하는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의미 있는 해에 타임지에서 선정을 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가장 가치 있게 이룬 발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뽑았대요. 서양에서 금속활자 인쇄술 하면 구텐베르크의 성서를 떠올릴 거예요. 그 금속활자
기술로 인해서 일부 특권층에게만 전달되었던 그런 정보들이 대중화될 수 있었고, 그래서 르네상스나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 같은 세계에 정말 큰 혁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금속 활자 인쇄술을 꼽았거든요. 근데 세계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직진은 몰라요. 무려 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서 1477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직지가 1972년에 프랑스에 계신 박병성 박사님에 의해서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프랑스 파리 도서전에 알려지면서 그때 이 직지를 인터뷰했던 프랑스의 한 기자가 그랬어요. 우리 서양인들은 금속 활자 인쇄술에 발명했던 그 영광을 이제는 아시아의 한 나라에게 돌려야겠구나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세계인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류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바로잡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그런 발명을 한국이 했다라는 거. 근데 또 저희 이 한국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직지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지금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왜 어떻게 직지를 찍을 수 있었을까 고려가? 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금속활자를 찍으려면 금속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양질의 종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먹을 생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신라부터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금속활자로 책을 찍겠어 라고 해서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인쇄 문화도 같이 홍보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들이 그냥 직지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이야, 뛰어난 유산이야 라는 것에서 넘어서 그 직지를 찍게 되었던 우리들의 역사적인 배경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컬처의 유니온인데요. 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를 만나서 융합을 하고, 또 그것이 발전하여서 또 다른 문화와 만나서 융합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유산이 한국에 뭐가 있을까? 아주 많겠죠. 그 중에 하나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호늘강리 역대국 지도라는 지도예요. 이 지도는 1402년에, 그러니까 조선이 막 건국되고 나서 만들어진 지도이거든요. 근데 이 지도가 당시에 가장 정밀했던 지도라고 해요. 보시면 한국이 여기 있고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세계 지도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가 여기에 있고요. 중국,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네,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표시된 지도였대요. 이렇게 당시로서는 정말 이 자세한 정보를 담은 지도였는데요. 이 지도가 전 그래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지도가 어디에 있을까? 예, 그래서 막 검색해서 찾아보았더니 안타깝게도 일본에 있더라고요. 1402년에 만들어진 원본은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복사본이 일본에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유산 중에 이렇게 해외에 유출된 문화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우리가 한류 문화유산 홍보대사,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 문화유산이 그러면 일본에 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이걸 만든 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인, 우리들의 선조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산들을 더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컬처의 R이에요. 레스토레이션, 회복인데요. 사실 문화가 회복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갸우뚱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3.1운동을 꼽아봤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외에 홍보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정말 200만이라는 사람들, 당시 인구를 한 2천만으로 추산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이 3.1운동에 참여한 거잖아요. 네, 그런 많은 한국인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치고 아시아 평화를 외쳐서 세계인들이 모두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3.1운동은 뭐 비폭력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계인들이 그때 당시 제국주의로 압제당하는 많은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나라들의 다시 회복을, 네, 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어요. 2019년. 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방크도 이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어떤 꿈을 꾸고 독립운동을 했을까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러 알려지지 않은 뭐 김교신 선생님 같이 저는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독립운동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육사 독립운동가, 유명한 독립운동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특별히 여기 3.1 독립선언서 보이세요? 넘어갔네요. 예, 이 3.1 독립선언서를 다양한 언어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네, 이런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그들의 언어로 3.1 독립의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립운동가를 알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컬처의 이해요. environment. 네. 문화의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면, 환경이라고 하면 한국의 어떤 문화유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문화유산은 정말 많아요. 특히 이 환경이라는 가치는 21세기에 더 집중되고 조명받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유산을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요. 저는 궁을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궁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유네스코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유산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1번 경복궁, 2번 창녕궁, 3번 덕수궁, 4번 창덕궁인데요. 답은 4번 창덕궁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복궁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왜 창덕궁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등재 기준을 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했대요. 경복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덕궁이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특징이 뭐지? 그게 바로 환경,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이게 창덕궁의 모습이에요. 창덕궁을 구글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평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덕궁의 메인 그 문이 어딘지 아세요? 막 찾아보면 여기 도남문이라는 곳이에요. 이 도남문을 들어가면 근데 없어요. 그 메인 건물이 없어요. 꺾어서 다시 들어가면 여기에 인종전이라는 메인 건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에 다른 궁궐의 정각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를 뒤로 넘어가면 유명한 여기 막 나무 심어져 있는 곳 있잖아요. 이것이 창덕궁의 후원이에요. 예. 이것이 어떻게 한국 궁궐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거는 다른 궁궐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궁궐들은 이런 일자의 중심으로 궁궐 건물을 배치해요.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저런 경관들은 없어요. 정원을 조성하죠. 이것은 아까 제가 궁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창덕궁을 지을 때 이 뒤에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궁궐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동산을 밀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의 궁궐은
그래서 배치가 이렇게 정각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하나의 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국의 궁궐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등재 기준을 보면 창조적인 변형을 가해서 네, 이런 일반적인 건물 형태를 따르지 않고 지어졌다는 점에서 창덕궁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공공 외교대사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컬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네. 창의성을 담은 우리의 문화유산, 또 사랑을 담은 우리의 문화유산, 이런 문화유산들을 제가 소개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걸 다 모두 잊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를 담아서 한국 문화유산을 알리는 활동을 해보세요. 청년공공 외교대사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활동 응원합니다.